계속해서 패널 네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최병묵 정치평론가, 김상일 전 민주당 부대변인, 최진영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앞서 나경원 의원과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제 옥중에서 사실상 옥중 정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지도부와 접견, 이것도 윤 대통령이 원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2030 이 부분에 대한 관리 이런 것도 이제 주문을 하고, 그거는 궁극적으로 본인이 비상계엄 선포 및 철회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됐지만, 예. 여하튼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확고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런 관점에서 이제 본인은 법정투쟁 아니면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에 이제 출석하면서 본인의 무죄를 다투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당은 단결해서 정권 재창출을 이뤄달라. 아마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걸 본인 나름대로 실천을 하고 있는데, 예. 문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저런 행동이 아까 이제 중도층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도층에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이런 부분은 늘 국민의힘의 딜레마가 아닐까. 지금 이제 지지층 결집은 상당히 이룬 것으로 보이는데, 중도층 문제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상일 부대변인 네.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접견에서 네. 그러니까 당과 지지층 단합 이런 부분도 강조를 했고요. 네. 민주당이 입법 독주를 하고 있다. 이런 민주당 비판에도 꽤나 이야기 부분을 할애한 것 같은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당 단합은 본인의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민주당을 나치 정권 같다라고 얘기한 부분은 예. 우리가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에 나무란다는 표현, 이게 떠오르는 말씀이셨어요. 왜냐하면 대통령 중심제,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최고 권력자가 야당과의 협치를 한 번도 실행해 보신 적도 없고, 그리고 독단과 독주라는 비난과 민심의 비판 속에서 총선에 참패를 해서 이 상황까지 온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현 상황을 초래하신 분이 그 결과물을 놓고서 이게 나치 정당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오히려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권을 잡으신 후에 그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 속에 총선 참패라는 그 결과를 드리고 좀 정신을 차리시라고 한 거거든요. 예. 근데 아직까지도 저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참 앞으로의 그 정치 상황, 나라가 거의 두 쪽이 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더 우려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어제로 예고됐던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위헌 여부 선고를 돌연 연기했는데, 이를 두고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 과속 스캔들로 동티가 났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는 우리가 법률가들은 정치적 사법기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정치적 측면과 법률적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지난 주말 동안 이른바 부산역 대첩이다라고 할 만큼 부산, 경북, 부울경 지역에서 엄청난 탄핵 반대 집회가 있었고, 같은 시간에 물론 서울 광화문에서도 그와 같은 탄핵 반대 집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정치적인 어떤 국민들의 의사가 헌법재판소에 전달됐다는 그런 정치적 측면이 있고, 법률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와 같은 국회의 권한쟁의 심판 절차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뒤늦게 헌법재판소가 발견하고 내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었고, 그 결과 바로 선고를 할 경우에 그에 따른 비판이 상당히 강할 것이다. 그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일단 변론을 재개를 하고 다시 어떻게 보면 변론 절차를 잡았다. 이런 해석이 현재로서는 중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들 여당뿐만 아니라 법 쪽에서도 나왔는데,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혼란을 자초한 부분이 있다. 이런 지적들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절차적 흠결 인정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절차적 흠결을 인정했다라기보다는 이 사건의 중대성을 생각을 해서 절차 진행을 좀 더 신중하게 하겠다라는 의지로 읽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권한쟁의 심판이나 헌법소원이 인용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결국에는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봐야 되거든요. 예. 따라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헌법재판소로서도 어떤 절차적인 뭐 부당성 문제나 뭐 흠결성 문제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신중하게 한 차례 정도는 변론을 재개해서 열어볼 필요가 있다 정도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 자체가 뭐 절차적 흠결을 인정했다라고 보기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가정입니다만 이 권한쟁의 사건 결론이 3월에 나오게 됐고 만약 마은혁 후보자가 이 탄핵 심판 막바지에 헌재에 합류하게 된다면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어요.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탄핵 심판 그 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후에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돼서 그 탄핵 절차에 대해서 관여하는 것 자체가 부당한 것 아니냐라는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일단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되는지 그 이후에 논의될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후보자가 만약에 임명이 된다라고 한다면 진행된 탄핵 심판 절차의 어떤 그 과정이라든지 정도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헌법재판소 내부에서 판단할 일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재개가 됩니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홍장원, 여인영 등 국회 측 증인들이 출석을 하는데 윤 대통령과 공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관측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전화 받은 내용을 둘러싸고 윤 대통령이 이런 지시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사람과 지시를 받았다는 사람 간에 이제 공방이 벌어지는 거죠. 다만 이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같은 경우는 이 말의 뉘앙스가 조금씩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저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허점이다 하는 공격을 받을 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홍장원 전 차장이나 여인영 그 전 사령관 같은 사람이 자기들 단독으로 주장할 때와 윤석열 대통령 면전에서 주장할 때는 조금씩 저는 그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대질신문이라는 것이 중요해지는 대목인데 오늘 사실상 대질신문 그런 모양새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오늘 이제 특히 홍장원 전 차장이 말이 그동안에 조금씩 달라졌던 부분이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주목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 또 주요 인사 체포 지시와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과는 입장이 다른 분들이 오늘 증인으로 출석을 하는 겁니다. 어떤 장면 나올 것으로 보세요? 글쎄요, 저는 기본적으로 증인으로 나오는 분들은 본인의 입장을 유지를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저분들이 많은 진술을 했지만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진술을 한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의 입장을 바꾼다 그러면은 국회에서의 위증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회에서 위증죄가 형법에서의 위증죄보다 더 심하게 그 형이 정해집니다. 그러면은 그런 거를 감수하고 입장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한 반박 논리와 상당한 증거가 있어야 그 공방에 뛰어들어서 본인의 어떤 그 논리의 우위를 입증할 수 있을 텐데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대통령이 직접 섣불리 나설까 아니면 변호사들이 먼저 공방을 하는 가운데 본인이 기회를 봐가지고 그 순간순간 이렇게 참여하는 방식이 될까 이 부분이 좀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최진영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여인영 방첩 사령관 또 그리고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이 오늘 재판에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렇게 대립각을 끝까지 세우는 모습으로 갈 거라고 보세요. 뭐라고 지금 단정하긴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어떤 형사 재판에서 가장 핵심, 탄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핵심은 절차권 보장, 방어권 보장. 나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대 신문권 보장하는 것이 가장 큰 것이죠. 현실적으로 지금 뭐 여인영 방첩사령관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까지는 일방적인 민주당에 주도하는 그 모임에 나와서 본인들이 주장하고 진술을 했는 반면에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어떤 반대 신문권에 응해야 된다는 것이 현실적인 가장 큰 의미가 있는데요. 그리고 하나의 변수 같은 경우에는 다들 말씀하고 있습니다만 예. 본인들의 형사 재판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나와서 본인들이 본인의 어떤 공소 사실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불리한 증언을 할 경우에는 그것이 그대로 조서가 이 본인의 형사 사건에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큰 변수는 주신문이건 반대신문이건 대해서 본인의 형사 사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해서 증언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그런 부분인데요. 예.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장원 지금 제1차장 같은 경우에는 진술이 조금 이렇게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날카롭게 지금 변호인들이 치고 넘어갈 것인데 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전부 내지는 일부에 대해서 증언을 거부할 것인지 그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5차 변론기일이 진행이 되고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 내용도 일부 알려지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때 이상민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과 단수를 지시한 혐의도 공소장에 적시가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 대통령에 대한 공소장이 공개가 됐는데요. 분량이 101페이지입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인데요. 아마 공수처나 그리고 검찰에서 대통령에 대한 어떤 대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에도 아마 관련자들의 진술이라든지 물적 증거가 상당히 확보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특히나 이번 공소장에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도 나왔는데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이상민 전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와 특정 여론조사 기관을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라는 혐의가 지금 포함이 된 겁니다. 예. 사실 이 부분이 일단 공소장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검찰도 나름대로의 증거나 근거들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기소가 됐으니까 아마 형사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이 진짜 사실이었는지 여부를 두고 대통령 측과 검찰 측의 공방이 크게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에서 핵심 쟁점이 되는 주 52시간 근무 예외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있는 법제도상의 총노동시간을 손대서 그걸 늘리자는 건 아니다. 다만 연구개발의 특성상 특정 시기, 특정 기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단기의 그 최대 한도를 좀 풀자, 또 완화하자 그 말인 거죠. 어쨌든 노동계도 그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총노동시간을 늘리자는 건 아니고 그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특정 시기에 몰아쓸 수 있게 하자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 52시간 예외 적용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 이미 노동계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고요. 야권에서는 이러다 집토끼를 이룰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노동계의 반발이야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사실은 이 그 주 52시간 노동 예외 이 부분에 관해서 반대해왔고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해왔던 것도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네. 지금 여기서 새로운 거는요. 이재명 대표가 왜 갑자기 저렇게 바뀌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진짜 저렇게 바뀐 것이냐 아니면 선거가 임박했다고 보고 일시적으로만 바꾼 것이냐 이런 부분이 이제 논쟁이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저뿐만이 아니고 그 이른바 며칠 전까지의 이재명 대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일시적인 그 상황인지 아니면 정말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 바뀐 것인지 이 부분을 둘러싸고 이제 그 정치권에서 논쟁 앞으로 만약에 선거가 있다면 그 진정성이라는 부분에 관해서 굉장한 논란 그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예. 지금의 하여튼 그 어제 보였던 그리고 최근에 뭐 이코노미스트 인터뷰나 뭐 이런 데서 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말은 바로 그 불과 한 열흘 전 정도까지의 이재명 대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예. 이제부터 진짜 이재명 대표의 모습이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논쟁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최봉묵 편집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쟁점이 될 거라는 부분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가 진짜로 바뀐 건지 네. 아니면 이번에만 일시적으로 바뀐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방향성을 지금 상황에 맞게 특히 국제 경쟁이 굉장히 격화된 어떤 산업 특정 분야라든가 예. 아니면은 그 산업의 특정 시기 이게 뭐 발전해야 되는 단계에 있느냐 아니면 발전이 돼 있는 단계에 있느냐 등등에 따라 가지고 이것을 좀 실용적으로 접근하는 모습
이런 거는 저는 좋은 변화라고 봐요. 근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그러면 진정성이 있는 것이냐, 실행이나 이런 것으로 이어지고 그다음에 지지층의 반발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좌초가 되거나 쉽게 넘어지거나 그러지 않을 것이냐, 이런 부분이 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근데 이런 게 진정성이 또 없다고 만약에 판단이 되면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말을 하고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한 부분이 계속 반복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의 이재명 대표의 말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행동에 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병무 평론가, 김상일 부대변인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